영정사진을 아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돌아와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고 장례식장 짐을 정리하고 조화들을 치우고 빌린 물건들을 반납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려놓으면 뭔가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가 쓰러진 날부터 발인까지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43살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 저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시간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쓰러졌다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저는 택시를 잡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는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짐 정리가 끝난 오후 4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저는 영정사진을 아는 채로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아직 입고 계셨습니다. 옆에 시누이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 몰랐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집 열쇠 줘.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준혁이 아파트 열쇠. 우리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집 정리. 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납골당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이 아직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직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정리였습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야. 하나 맡겨두자는 거지. 시누이 지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물건들 챙겨야 하잖아요. 오빠 시계, 양복. 아버지 드리려고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드리려고 라는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함을 붙잡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더 꼭 안았습니다. 지금은 못 드려요.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긴. 집 정리는 빨리 해야 해. 이것저것 처리할 것도 많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이분과 15년을 며느리로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탐탁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남편 준혁이가 다 막아줬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그게 15년이었습니다. 그 15년의 방패가 사흘 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안 돼요. 은주야. 남편 발인한 날이에요. 오늘은 안 돼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재는 것 같은 눈빛. 시누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오빠 통장은요. 잔액 확인해야 해서요. 상속 절차 시작하려면 잔액 확인이 먼저거든요. 통장.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열쇠와 통장. 2개였습니다. 발인 당일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남편 영정사진을 제 손에 들고 있는 저한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을 안고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기다리던 친정 언니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봤습니다. 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례식장이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게 사이드미러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안 보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냐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쇠와 통장을 요구받았습니다. 발인 당일에 저는 남편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은 항상 웃는 사진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뭔가를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영정사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나 어떻게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고 했던 집으로. 22살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던 4월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책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털어내면서 계속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지나갔습니다. 그 같은 과 친구들이랑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분쯤 뒤에 다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캔 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캔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왜요? 하나 남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부러 2개를 사왔다는 것을, 하나 남아서 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걸 알았을 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서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연애는 1년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서툴렀습니다. 고백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기념일을 자꾸 잊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데 소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이유를 묻기 전에 옆에 왔습니다. 제가 울면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에 전화하면 졸린 목소리로 받으면서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교제 1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직접적이었습니다. 서툰 사람이 이 말만큼은 서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옷도 며칠 전부터 골랐습니다. 단정하게 깔끔하게 선물도 들고 갔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아래 위로 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준혁이한테. 집안이 어디라고 했어?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이를 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직업은 뭐래? 부모님은 뭐 하신대? 형제는? 저는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예단이 어떻고 혼수가 어떻고 식장이 어떻고 저희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최대한 해주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쪽 집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 괜찮겠어? 준혁이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다고. 결혼식은 그래도 치러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면 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음식 타박, 살림 타박, 애는 언제 낳냐는 말. 저는 매번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 그러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게 15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막아줄 때마다 저는 버텼습니다. 막아주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준혁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고생이지. 나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은 가봤냐? 다른 방법은 없냐? 준혁이가 그때마다 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둘이 결정할 일이야. 그 말이 방패가 됐습니다. 15년 동안 그 방패 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사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없었습니다. 친정 언니도 집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쇠와 통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너는 방패였는데 이제 방패 없이 어떻게 해?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패가 없어졌다면 제가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22살 봄에 캔 커피를 건네던 그 사람을 위해서, 15년 동안 막아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제가 막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져가려는 것들로부터 준혁이가 남긴 것들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준혁이는 넥타이를 2번 맸습니다. 처음에 맨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풀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다시 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드립 커피를 내리면서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준혁이가 넥타이를 고쳐 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점심 먹는 거라고, 그래서 넥타이를 신경 쓰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아침 대화였으니까 커피를 머그잔에 따랐습니다. 준혁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히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다가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 저는 드립포트를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집 앞에 새로 생긴 데 가보자. 간판 봤는데 맛있어 보이던데. 알겠어. 준혁이가 커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못 마셨어? 늦겠다. 나간다. 코트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준혁이가 돌아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이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을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업무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한양대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혁 씨 보호자시냐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이 조각납니다. 택시를 잡은 것, 병원 응급실 입구로 뛰어간 것, 간호사를 붙잡고 남편 이름을 말한 것,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분들이 바로 신고해서 이송됐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뒤에 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들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더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렸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귀에 왔는데 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벽을 짚은 채로.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집 앞에 새로 생긴 데 가보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준혁이 직장 동료가 연락을 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친정 언니한테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핸드폰을 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누이 지연이랑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응급실 입구에서 저를 봤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준혁이 어딨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간호사한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은주야, 준혁이 어딨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망 확인서 받아놨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1분도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확인서였습니다. 아직이요? 빨리 받아야 해. 처리할 것들이 있거든. 처리할 것들. 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처리. 준혁이가 처리해야 할 것들로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아직 체온이 식지도 않았을 사람이 처리해야 할 것들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사망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잡을 수가 없어서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돌아서서 시어머니한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은 드러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보험 얘기한 적 있어. 어디 들었는지 알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모니터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준혁이가 없는 자리에서 준혁이 없이 혼자서 복도 창밖으로 11월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건 발인 사흘 뒤였습니다. 49제는커녕 남편 영정사진 앞에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친정 언니가 억지로 뭔가를 먹이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보다 보면 날이 밝았습니다. 그 상태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많이 왔습니다. 조문 인사, 장례 관련 업체 이것저것. 저는 받았습니다. 한국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혁 씨 계약 관련해서 보호자분께 확인드릴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익자 확인이 필요해서요. 수익자요? 네. 현재 등록된 수익자로 지급 처리가 되는데 혹시 변경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멈췄습니다. 변경이요? 무슨 변경이요? 지난달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존 수익자에서 변경이 됐는데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수익자가 누구였어요? 배우자분이셨는데요. 변경 후 수익자는 이준혁 씨 어머님으로 돼 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변경 신청일이 언제예요? 상담원이 확인했습니다.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아니, 머릿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준혁이가 쓰러진 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28일은 그보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쓰러지기 사흘 전에 보험 수령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변경 신청 누가 했어요? 계약자 본인 신청이에요. 이준혁 씨가 직접 하셨어요. 본인이요? 네. 본인 확인 절차 거쳐서 처리된 건데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했다고. 쓰러지기 사흘 전에 15년 동안 수익자가 아내였던 보험을 시어머니로 바꿨다고. 잠깐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0월 28일. 그날이 뭔 날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 갔는지, 평소와 달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출근했고 준혁이도 출근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스스로 바꿨을까? 15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익자는 당연히 배우자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로 바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 서류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두던 곳이었습니다. 보험 증권, 자동차 등록증, 각종 계약서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증권을 찾았습니다. 한국생명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수익자란을 봤습니다. 이은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본 증권이었습니다. 변경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가능했습니다. 증권 원본이 바뀌지 않아도 시스템상에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변경 확인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변경 처리 후 발송하는 서류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갔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생명을 쳤습니다. 메일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발송. 제목은 수익자 변경 처리 완료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짧았습니다. 요청하신 수익자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변경 후 수익자 이말순,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메일들을 봤습니다. 10월 27일 메일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낯선 주소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다. 보험 수익자 엄마로 바꿔줘. 내가 없어지면 저 여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엄마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 부탁한다. 저 여자. 15년을 며느리로 산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준혁이가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익자를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노후가 걱정된다고 하니까, 저 여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다 떨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막아줬지만 결국 어머니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준혁이한테 처음으로 죽은 남편한테 화가 나는 이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부탁이라면 들어주면서 왜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화는 나중에 내도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 먼저였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변경 후에 사망이 발생했으니 시어머니가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슬픔은 평생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야 했습니다. 준혁이가 남긴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준혁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 여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로부터 저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남편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남긴 것들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슬픔이랑 동시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울면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등기부등본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뭔가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받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우이였습니다. 준혁이 동생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옆에서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인날 주차장에서 오빠 유품 챙겨가겠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요? 형수, 나예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무슨 일이요? 오빠 물건들 좀 챙겨가려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게요. 저는 인터폰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금요? 네. 어머니가 오빠 시계 찾으시거든요. 아버지 주시려고 사뒀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져갈게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사뒀던 시계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잠깐만요. 인터폰을 놓았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준혁아, 지연이가 왔어. 물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금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중으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다시 눌렀습니다. 지연 씨, 네, 형수. 오늘은 안 돼요. 잠깐 침묵이었습니다. 왜요? 시계만 가져갈게요. 금방이에요. 상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물건 못 가져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유품인데요. 준혁이 씨 유품은 상속 재산이에요.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가져갈 수 없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형수, 그냥 시계 하나잖아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안 돼요. 형수, 지연 씨,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인터폰을 껐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형수 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소리가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현관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문을 봤습니다. 닫힌 문이었습니다. 잠긴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준혁이 시계, 준혁이 옷, 준혁이 흔적들. 누군가 목록을 들고 와서 하나씩 가져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님, 은주야, 지연이 내려갔어.
시계 못 가져왔다고. 네, 왜 안 줬어? 시계 하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준혁이 씨 물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상속 절차?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요? 아들 죽고 나서 법을 들이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절차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절차가 끝나면?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집도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하고 차도 있고 통장도 있고. 통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통장은요? 준혁이 통장 잔액 확인해야지. 상속 처리하려면 어머님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네. 은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변호사가 어딨어? 어머님, 저는 현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등이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씨가 없어진 날부터 열쇠 달라, 통장 달라, 유품 가져가겠다 하셨잖아요. 그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 준혁이 거잖아. 준혁이가 내 아들이고 준혁이 씨 배우자는 저예요. 침묵이었습니다. 15년이에요. 어머님, 15년 동안 아들로 살았어요. 저한테도. 또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지금 흥분해서 하는 말이겠지. 진정하고 나서 전화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벽에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흥분해서 하는 말, 진정하고 나서 전화해. 흥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슬픔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차, 통장, 보험금, 시계, 양복. 시어머니와 지연이가 원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같은 목록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남긴 것들이 곧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목록을 들고 와서 하나씩 가져가려 하는 것들이 곧 제가 막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바람이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잠긴 현관문이 생각났습니다. 이중으로 잠근 현관문이.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그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버티는 것. 등기부등본을 뗀 건 변호사 만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정부 24앱이었습니다. 예전에 전세 계약할 때 한 번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하고 아파트 주소를 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수수료 700원이었습니다.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이준혁,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단독 명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었으니까. 명의가 누구든 우리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준혁, 단독 명예, 사망자. 사망자 명의 부동산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됐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캡처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을구를 봤습니다.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서류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을 빼면 실제 상속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두르는 이유가 보였습니다. 발인 당일 열쇠를 달라고 한 것, 통장을 요구한 것, 지연이를 보내서 유품을 가져가려 한 것, 보험 수익자를 미리 바꿔둔 것, 모든 것이 이 금액과 연결됐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지. 배우자 상속권이 얼마나 강한지 아셨겠지. 저는 관련 법 조항을 검색했습니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저는 그 조항을 읽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준혁이와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와 직계 존속인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비율은 배우자가 더 높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가 더 많이 가져간다. 저 여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메일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준혁이가 남긴 것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것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것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욕심으로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다 가져간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여전히 저 여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공인중개사무소 최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마포구 아파트 관련해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멈췄습니다. 어떤 건으로요? 매도 의향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시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셔서요. 지금 시세가 좋아서 지금 내놓으시면 빠르게 거래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등기부등본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소유자, 이준혁. 저는 매도 의향 없어요. 그러세요? 시어머님이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시어머님이 이 아파트 처분할 권한 없어요. 상속 절차 중이에요. 부동산 소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은 몰랐네요. 연락드린 게 실례였네요. 괜찮아요. 그냥 진행 안 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상속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서두름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제 상속권이 확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처리하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이에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하루가 남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효력, 상속 절차 시작 방법,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 가능 여부, 배우자 상속분 정확한 비율, 시어머니 단독 행동 막는 방법. 적다 보니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봤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오늘 저녁 삼겹살 먹자는 말을 들으면서 드립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2주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속, 보험금, 등기부등본, 처분 금지. 이 단어들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준혁이가 알면 미안해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준혁이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지켜주지 못하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알아보는 것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준혁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쪽에서였습니다. 초인종이 아니었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들어온 소리였으니까 현관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손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열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듯이.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들어왔어. 당연한 일을 했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열쇠 어디서 나셨어요? 준혁이한테 받았지. 준혁이한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열쇠를 맡겨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언제 드린 건지, 왜 드린 건지 한 번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준혁이 사진.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앉듯이.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실 거면 먼저 연락하셔야 해요. 내 아들 집인데 연락을 해야 해? 지금은 상속 절차 중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발인 날 주차장에서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다는. 은주야, 나 잠깐 얘기하러 왔어.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너 변호사 만났다고 들었어.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한테 들었겠지. 지연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들었어. 어머님이 궁금하신 거 어머님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은주야, 네, 너 지금 나한테 적대적으로 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적대적,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발인 날 열쇠와 통장을 요구한 분이, 보험 수익자를 몰래 바꾼 분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연락한 분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분이, 그분이 적대적이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권리 지키는 거예요.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야? 배우자 상속권이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집었습니다.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접힌 서류를 펼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준혁이 글씨였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엄마, 나 없어지면 아파트는 엄마한테. 은주는 보험금으로 충분할 거야. 엄마 노후 걱정돼서. 날짜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봤습니다. 준혁이 글씨였습니다. 틀림없는 준혁이 필체였습니다. 펜 누르는 방식, 받침 쓰는 습관, 숫자 쓰는 모양. 준혁이가 쓴 게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쓴 거야. 올해 초에. 자기 뜻이야.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 아래에서 서 있던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이걸 썼을까? 썼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늘 했으니까. 노후 이야기를 자주 했으니까.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도 어머니 부탁이었지만 준혁이가 어느 정도 동의했기에 바꿨을 거니까. 하지만 법적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공증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법적 유언장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쓴 건데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전문을 자필로 쓰고 날짜,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이 서류에는 도장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봤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어때? 아들이 쓴 거잖아. 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었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은주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탐탁지 않게 여긴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5년이야. 며느리로 산 게. 그거 나도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근데 은주야. 준혁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야. 그 자식이 남긴 게 며느리한테 다 가는 게 나는 못 견디겠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못 견디겠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진심인 건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진심, 아들이 남긴 것들이 남의 손에 가는 게 견딜 수 없다는 진심,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준혁이 씨 잃었어요. 어머님이 아들 잃으신 것처럼 저는 남편 잃었어요. 15년 함께 산 사람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내렸습니다. 저도 못 견디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없어진 자리가 못 견디게 커요. 근데 그것도 견디면서 이것도 해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핸드백을 드셨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열쇠를 집으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그 열쇠 두고 가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열쇠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한테 맡겨뒀던 열쇠였습니다. 몰래 저한테 말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집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혁이가 만졌을 열쇠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드렸을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에 있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열쇠 이야기도 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 이야기도, 부동산 연락 이야기도, 보험금 이야기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열쇠 줬구나.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아직도 죽은 사람한테 서운한 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버티던 것들을 이제 같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녹이는 용도였습니다. 1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백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사본, 보험사 통화 내용 메모, 시어머니 손 메모 사진, 남편 이메일 캡처본, 변호사한테 보여줄 것들을 밤새 정리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빠진 게 있을까봐.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변호사는 5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김태원 변호사. 명함에 상속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차분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발인 당일 열쇠와 통장을 요구한 것, 보험 수익자가 변경돼 있었던 것, 시누이가 유품을 가져가려 한 것, 시어머니가 열쇠로 무단 침입한 것, 손으로 쓴 메모를 유언장이라며 내민 것, 부동산에 매도 의뢰를 한 것,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서류들을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보험 수익자 변경이 남편분 본인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의사로 하셨는지 확인하셨나요? 남편 이메일에서 어머님 메일을 봤어요. 수익자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날 변경됐고요.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 이메일 캡처본 있으세요? 있어요. 핸드백에서 꺼내서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봤습니다. 어머님 이메일에서 온 거죠?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님 요청에 의해 한 거라는 게 입증될 수 있어요. 그럼 수익자 변경의 경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겨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험금 다툴 수 있어요? 있어요. 수익자 변경이 피보험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거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변경 자체를 다툴 수 있어요. 지금 이메일 내용을 보면 어머님이 압박성으로 요청한 정황이 보여요. 변호사가 없어지면 저 여자가 다 가져간다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툴 수 있다. 손으로 쓴 메모는요.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가 사진을 봤습니다. 없어요.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전문 자필,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이 있어야 해요. 이 메모에는 날인이 없고 주소도 없어요. 법적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처분 막을 수 있어요? 이미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남편분 단독 명의고 상속 절차 중이에요. 시어머님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부동산에 매도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속인 없이 진행된 거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원하시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어요.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가려면 하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비율은요?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니까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돼요. 비율은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1이에요. 시어머니 한 분이시니까 배우자인 선생님이 60%, 시어머님이 40%예요. 60%.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여자가 다 가져간다고 하셨지만 다가 아니었습니다. 60%였습니다. 그리고 그 60%는 법이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15년 함께 산 배우자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였습니다. 무단 침입은요. 열쇠로 들어온 거요. 주거 침입이에요. 설령 남편분이 열쇠를 드렸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어요. 경고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열쇠는 반납받으셨다고 하셨으니 잠금 장치를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잠금 장치 교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지금 상황 정리하면 싸울 수 있어요. 보험금도 상속도 아파트도 상대방이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절차가 진행되면 불리해지니까. 그 말은 반대로 절차를 빨리 시작할수록 선생님한테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서류 보니까 선생님 쪽이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보험금은 변경 경위가 문제될 수 있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고 아파트는 상속 절차대로 하면 되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서두른 흔적들이 오히려 선생님한테 유리한 증거가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 신청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청구, 보험금은 별도로 이해 제기 절차 진행할게요. 저는 변호사가 말하는 것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평생 들을 일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들이 저를 지키는 것들이 됐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1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코트를 입은 사람들, 커피를 든 사람들, 어딘가로 걸어가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화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 화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저는 코트 단추를 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15년 동안 막아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방패가 됐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패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게 생겼습니다. 법이라는 방패가, 절차라는 방패가, 그리고 제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준혁이가 남겨준 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간 것들을.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이 온 건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3주 뒤였습니다. 보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 이해 제기 처리 담당자입니다. 이은주 씨 신청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익자 변경 경위 검토 결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내부 검토 결과 수익자 변경 신청 경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 효력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처리될 예정이에요. 변경 효력 보류.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시어머니한테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락은 변호사 김태원 씨에게서 왔습니다. 은주 씨, 확인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 은행 계좌에서 시어머님 명의로 이체 시도가 있었어요. 사망 다음 날이에요. 저는 멈췄습니다. 사망 다음 날이요. 네. 이체 시도가 있었는데 본인 인증 단계에서 실패했어요. 아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저도 몰랐습니다. 준혁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였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 이체 시도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사망 직후 상속 재산에 접근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상속 재산 무단 처분 시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상속 분쟁에서 상대방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사망 다음 날 이체 시도, 실패, 기록 남음, 추가로 부동산 건도 확인됐어요. 시어머니 측에서 매도 의뢰한 부동산에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거래 진행 철회했다고 연락 왔어요. 아파트 매각 완전히 멈춘 거예요? 네.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서 등기부에 처분 금지 기입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파트가 지켜졌습니다.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앞으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진행하면 돼요. 시어머니 측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상대방도 부담이 될 거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이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받기 전에 화면을 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발인날 주차장에서 오빠 유품 가져가겠다고 했던 지연이, 며칠 뒤 아파트에 혼자 찾아왔던 지연이,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던 지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발인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인터폰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은. 형수, 응, 나 지연이야. 알아. 잠깐 침묵이었습니다. 형수, 나 잠깐 얘기해도 돼? 저는 말했습니다. 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 요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보류됐다는 거 아셨잖아. 그것도 그렇고 법원에서 서류가 계속 오고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어서. 또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 법적으로 싸울 생각, 변호사를 쓸 생각.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발인날 열쇠 달라고 했잖아. 통장 달라고 했잖아. 그게 처음이었어. 지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준혁이 씨 보내고 슬퍼하고 싶었어. 그냥 울고 싶었어.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 열쇠, 통장, 보험금, 유품. 발인날부터 그것들을 막아야 했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못했어. 그날만이 아니야, 지연 씨. 저는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이 준혁이 사망 사흘 전이야. 아파트 매각 부동산에 연락한 것도 내가 알아채기 전에 한 거야. 사망 다음 날 통장 이체 시도도 있었어. 다 알아. 지연이가 조용했습니다. 나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권리 지키는 거야. 15년 함께 산 사람의 배우자로서 법이 인정하는 권리.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어머니한테는 오빠가 전부였어. 오빠 없어지고 나서 많이 무너지셨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건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이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15년 동안 봐왔습니다. 탐탁지 않은 며느리였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무너졌어. 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무너진다고 다른 사람 것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 지연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수, 합의할 생각 있어? 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합의. 시댁에서 합의를 꺼내왔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보험금 보류, 이체 시도 기록, 아파트 처분 금지, 유언장 무효.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형수, 지연 씨, 나는 감정으로 이 일 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 통해서 해. 그게 서로한테 깔끔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합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발인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원한 건 하나였습니다. 슬퍼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생겼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면 더 생길 거였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오래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준혁이 사진을 보면서 삼겹살 먹자고 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창밖에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건 3월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날이 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와 김태원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파트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거주합니다. 상속 재산은 법정 비율대로 나눕니다. 보험금은 원래 수익자인 제가 받습니다. 시어머니 몫의 상속금은 현금으로 정리합니다. 시어머니가 서명하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 감정이. 미움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저도 서명했습니다. 이은주. 제 이름 3글자가 서류 위에 남았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습니다. 그러다 가지마다 번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온 동네가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그 벚꽃을 창가에서 봤습니다. 22살 봄이 생각났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과제를 하던 봄이, 벚꽃잎이 책 위에 떨어지던 봄이,
그때 준혁이가 캔 커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봄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없는 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바람이 불던 날, 준혁이가 뭔가를 말하면서 웃던 순간, 그게 영정사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앉아서 오래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이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인 날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고, 지연이가 있었고, 열쇠 이야기가 있었고, 통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사진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기다렸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날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바꾼 거 나 알아. 어머니가 부탁하셨다는 것도 알아. 서운했어. 솔직히.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당신이 어머니 걱정하는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어머니한테 못하는 말 없는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말해줬어야 해. 그 정도는. 우리 사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에 꽃잎이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열쇠도 그래. 어머니한테 몰래 맡겨둔 거. 그것도 서운해. 저는 웃었습니다. 서운한 거 맞네. 죽은 사람한테.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15년 동안 막아줘서. 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거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없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봤어.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알아보고 합의도 하고. 무서웠어. 근데 할 수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막아줬는데 막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게 되더라.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바보야. 진작 나 혼자 하게 냅둬도 됐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자고 했잖아. 집 앞에 새로 생긴 데 가보자고.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나 혼자 가봤어. 지난주에. 맛있었어.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목도 시켰어. 혼자 2인분 먹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이제 보내야 할 것 같아. 창밖에 벚꽃이 날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못했어. 열쇠 이야기, 통장 이야기 하느라. 근데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준혁이 눈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는 눈이었습니다. 잘 가.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2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잘 가, 준혁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참았던 것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합의서 서명하면서 참았던 것들이, 열쇠를 돌려받던 날 참았던 것들이, 통장 잔액 432원을 봤을 때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한 잔 다 마셨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이었습니다. 벚꽃이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잠드는 것, 15년 만에 처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혼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 사무실 문을 혼자 열었습니다. 합의서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열쇠를 돌려달라고 혼자 말했습니다. 다 혼자 했습니다. 준혁이가 없어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언니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은주야, 밥 먹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뭐 시켜줄까? 내가 주문해줄게. 괜찮아. 내가 할게. 진짜? 응. 나 이제 혼자도 돼. 언니가 잠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맛있는 거 먹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삼겹살 집을 검색했습니다. 집 앞에 새로 생긴 그 집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가보자고 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1인분이었습니다. 이번엔 1인분만 시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식탁을 닦았습니다. 컵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영정 사진을 식탁 옆 선반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먹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혁이 사진을 봤습니다. 잘 봐. 나 혼자 잘 먹는다.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봄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